북한 수교부를 몰락시키는 한 수, 몰수 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안찬일 박사님 모셨고요. 오늘 전에 출연하셨던 정신적 탈북자 전향한 조총련 박향수 씨와 네, 안녕하세요. 또 강철환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특별히 두 분을 모시게 된 거는 박향수 씨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강철환 기자를 꼭 보고 싶으셨다면서요? 그렇죠. 지난번 방송에 나온 걸 보고요. 제가 그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이제 선생님의 책을 읽고, 이거 일본어인데 수용소의 노래 일본어판이에요. 해조노스이소 평양여왕이라고 영어 버전도 제가 있는데 집에 이거를 읽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천년 산하의 조선학교에서 이제 북한을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배웠고, 뭐 김일성 원수님, 김정일 동지 막 노래 부르고 그렇게 자랐는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었구나. 제가 왜 여태까지 이걸 몰랐지. 그리고 저도 친척 사촌들이 이제 북한에 살고 지금 수용소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수용소라는 게 정말로 존재했고 거기서 현실이 여기까지 처참했구나. 정말 이 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갑자기 줄도 긋고 너무 이분이 된 것 같아요. 읽으면서 너무 아파서 진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고, 제가 이 책을 계기로 이제 탈북민들 수기를 한 미친 듯이 한 100권은 읽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은 꼭 뵙고 싶었던. 오늘 이제 처음 드디어 만나셨습니다. 본인의 책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예, 사실 뭐 저도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일본에서 사시다가 이제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쓴 책을 처음 이제 번역을 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9만 8천 명의 재래교포들이 북한으로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뭐 잡혀가거나 뭐 죽거나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누가 이제 이런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뭐 일본에 살았던 저희 조부께서 조청년의 핵심 간부로 활동을 하셨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토에 가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런 가족이 이제 북한에 가서 처음에는 뭐 아주 그 평양 중앙정부에서 저희 가족을 화보에다가 실어서 막 북한에다 소개도 했고, 또 저희 할머니는 이제 뭐 조선여명위원회 뭐 부위원장, 그 당시에 뭐 김일성이 부인이었던 김성애 씨가 위원장을 할 때인데 뭐 부위원장까지 했고 잘 나가던 집안이었었는데, 이제 몰락을 해서 이제 그 요독 수용소에 끌려가서 이제 한 10년간 그 수감 생활을 했다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 수감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용소 생활 자체가 사실은 제가 다 쓰기는 또 어려웠어요. 제가 10년이라는 그 동안 그 내용을 다 쓰기는 사실은 불가능한데, 그 가운데서 약간 좀 이제 좀 경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만 골라서 이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용소 이 책보다 더 험악한 일이 더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을 봤던 많은 재외교포들이 엄청나게 같이 눈물을 흘렸죠. 예, 그래서 정말 자기 아들들 보냈고 자기 부모들 보냈고 정말 많은 가족들이 북한에 가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그 피해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은 고사하고 다 거기 묻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가슴 아픈 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조청년의 많은 간부들이 뒤에서 몰래 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은 못하고 북한에 가족이 있으니까. 뒤에서 제가 나올 때 이분들이 저를 손을 잡아주시면서 참 고생이 많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도와주겠다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많은 분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막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항의도 할 수가 없고, 참 그런 사정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같이 가슴 아파했고 같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안찬일 박사님,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북송 교포들의 삶, 예.
인질 혹은 죄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보면은 어떻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일본에서 갈 때 북한에 가면은 지상낙원이다. 그런 이제 선전에 속아서 간 겁니다. 그냥 북한을 가서 확인해보고 안에 이게 내 조국이다 이래서 온 게 아니라 그 조청년과 노동당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 일본에 가서 그 북송교포들을 데려오기 위한 이제 강철환 대표님이 얘기한 대로 98,000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걸 데려오기 위한 북한의 전략은 이제 우리 국군 포로도 우리 베나티브에서 다뤘습니다만 국군 포로도 송환하지 않고 거기다 다 이렇게 그 강제로 응유시키고 또 북송교포 데려가고 이런 게 다 김일성의 어떤 그 대남 열등 의식, 이 인구가 남한보다 적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송교포들도 데려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북송교포들이 일본에서 다 수준 높게 사는데 그분들을 모셔다가 또 잘해주겠다? 잘해줄 여력이 있었나요? 그 노동력으로 기술력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여기 와서 대한민국 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북한에서 그 오아무개라고 이제 기밀 그 부주석의 보좌관을 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총진에 나가서 1차 북송선을 이렇게 접수하고 배치하고 그러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북송의 역사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 뒤에 많이 들었지만 물론 그 얘기는 이 두 분이 오늘 재미있게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끼어들 여지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있었다는 데로부터 이것을 하나의 그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김일성 정권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과연 인간다운 대접을 해줬는가 이런 건 역사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제일교포가 50만, 60만인데 그 중에 10만 명 가까운 분이 건너갔다는 거는 거의 한 가족의 누군가는 가족 아니면 친척들 중에 누군가가 건너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50년, 60년, 7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아팠던 지금도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눈물과 함께 그 북한에 있는 그 남동생한테 그 짐 붙이는 거, 돈 붙이는 거. 어머니의 남동생. 그렇죠. 네. 예. 그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풍경이었고 하지만 그때는 그게 그냥 조금 도와주는 정도로 알았어요. 뭐 가끔 이 돈으로 외식도 하고 고기도 사 먹어라. 근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송금이 없으면 못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세코 시계 하나가 1년을 버틸 수 있었고 만엔짜리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죠. 만엔에 1년 정도 아껴 쓰면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듣고 그냥 가끔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북송된 제일교포들이 우리의 지원이 없으면 정말 거지포라고 거지 그렇게 불리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 너무나도 정말로 놀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근데 친척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완전한 거지입니다, 진짜. 정말 거지입니다. 왜냐면 이제 북한 사람들은 생활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일교포들은 생활력이 좀 떨어지죠. 그 험악한 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갔는데 도와준 사람은 없고, 그리고 이제 생활력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보다 더 못 사는 북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친척이 없는 제일교포들은 정말 이거는 인간 생활이 아닌데 행여나 일본에 친척이 있거나 뭐 친구라도 누가 있어가지고 돈을 보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제 생활이 확 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완전히 거지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거지로 나왔는데 그 저희 사돈 댁에서 이제 방문단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옷을 이제 한 20개 짝으로 싸가지고 다 중고 옷이긴 하지만 그걸 싸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 주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죠. 벼락부자 정도예요. 벼락부자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뭐 군당 책임비서 보위부장 해가지고 다 몰려와가지고 저희 집에 인사로 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돈의 힘이 굉장히 셌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제가 수용소 나온 다음에 그 일본의 친척들이 도움 받은 거 가지고 이제 간부들하고 막 친하게 됐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머리가 확 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반체제 뭐 이런 활동도 하게 됐고, 간부들하고 끼고, 예, 그래서 그만큼 돈이 있는 제일교포들은 상당히 이제 잘 살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 납치자 문제 때문에 일본 정부가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제 북한에다 끊었거든요. 끊은 다음부터 이제는 제일교포 사회 전체가 이제는 거의 거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에 있는 제일 예. 왜냐면 일본 정부가 다 끊어버리고 나서 만경보호가 안 가고. 예, 만경보호가 안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안 가게 된 이유가 만경보호를 통해서
북한이 공작 활동을 또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 불법화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정부가 좀 잘 가려내 가지고 이렇게 좀 잡아보면 되는 건데 이거를 몽땅 못하게 해버리니까 정말 이제 생계형 제일교포들이 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정부, 일본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제재는 좋은데 그 민간인들의 도움은 좀 해주라.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북한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너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한 장을 갖다 주게 되면 그게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지금 이제 제일교포들의 삶이 참 너무 힘든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제재와 이제 북한 주민의 관계가 이게 같이 엉켜 있다 보니까 이 정부 차원에서 뭐 특히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제일교포에 대한 삶에 별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납치자는 관심이 있는데 제일교포들은 제가 알아서 갔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사회가 좀 바뀔 때가 왔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조선 사람, 일본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조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본 정부가 좀 책임지고 그들의 어떤 그 인권 상황이나 이런 생활적인 어떤 그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북한이라는 세계가 이게 송을 딱 쌓고 있으니까 그 짬을 어떻게든 해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대남 대북 정책이 이제 해집고 들어가지 못하면 일본에서라도 그 혈연이 많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정말 60만 제일교포 중에 지금 거의 한 5-6명 중에 한 명이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70년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도 우리 클래스에 반에 이제 북송교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자전거도 좋은 거 타고 나이론 세타도 있고 여학생들은 나이론 스타킹도 있고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눈알이 뒤집힐 정도죠.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때 이제 북한도 먹고 사는데도 부러워했는데 그 다음엔 북한이 완전히 고난행교에 무너지고 그 북송교포들이 또 뭔가 돈이나 이게 물건을 좀 붙여와서 그럭저럭 유지가 됐는데 이걸 차단시키니까 지금 북한 내에서 이 사람들은 그 변화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탈북자가 대신하는 거죠. 탈북자가 대신하지만 좀 더 입체적으로 탈북자도 북한에 뭔가 송금을 해서 바람을 넣고 북송 교포들도 좀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상당히 입체적으로 북한에게 좀 압박이 될 텐데 그걸 차단시키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압박이 될 거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상당히 압박이 되고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처음에 그 북한에 건너간 친척들이 네. 처음부터 그러면 뭐 시계 이런 거를 보내달라고 그랬으면 보내주는 쪽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생필품이었대요. 처음에는 뭐 아이들 솜잠퍼, 뭐 속옷, 양말, 뭐 그런 자질 그냥 자신들이 직접 쓸 것, 아니면 저 아는 뭐 친구네 집은 뭐 먹을 거, 아무튼 배급 말고는 배가 고프니까 가고 바로는 뭐 컵라면 보내달라, 뭐 그런 당장에 뭐 필요 물건들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뭐 사칼린 몇십 킬로 보내달라, 사칼린을 뭐 그렇죠. 사칼린이 사카린, 비싸게 팔린다, 네. 수십 배로. 저 설탕 대신. 네. 그리고 그렇죠. 여성들 스카프, 일본제 스카프가 30배로 가격이 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일 많았던 게 세이코 시계. 예, 그걸 뭐 100개, 200개 단위로 보내달라는 지인들이 정말 많았고 갈 때마다 그걸 가지고 갔고요. 현금 빼고도. 그래서 만경복무 탈 때마다 뭐 저도 수학여행으로 고3 때 처음 북한을 갔는데 그때 뭐 친척들, 뭐 이모들, 뭐 온갖 물건들 하고 현금하고 저 혼자만 해도 현금을 고등학생이었지만 엄청 많이 들고 갔거든요. 예, 짐 뭐 20개 따로 붙이고. 예.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만경봉호는 이제 그 보물섬에서 보물선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물섬이고 거기서 보물선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산항의 풍경을 보게 되면 정말 이제 그 일본의 친척들이 오게 되면 그 마주하러 온 사람들이 그 기쁨이라는 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한 번 오게 되면 그 삶이 확 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부 제일교포들은 돈을 많이 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타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알던 어떤 친구는 그 부모가 한 2천만 엔을 보냈더라고요. 한 2억 원. 예. 2억 원. 예. 그러니까 얘네 삶은 완전히 북한에서도 진짜 김정은이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예요, 그냥. 초호화 생활.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친구는 집에 가보니까 이제 보이부 요원이
그 여행증 가지고 와요. 어디 여행 가겠냐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행 가려면 내가 어디 가가지고 여행증 떼러 가야 되는데 네. 그 친구는 앉아 있어도 보육원에 집에 와요. 여행 가시라고 되게. 아, 그럼 이제 돈 받고. 돈 받고. 예, 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 도헌이라는 게 얼마나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친구네 그 고모부인가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음주운전을 했는데 평양에서 시속 120km 넘고 밤에 남포 평양간 고속도로를 갖다 날랐는데 인민군대 한 개 소대가 야간 훈련을 하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전기가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120km 쳤는데 한 20명이가 죽었어요. 사람 쳐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처형 안 당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돈이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죽은 애들한테 칼라 TV 한 대씩 또 선물로 주고. 그러니까 죽은 애는 죽은 애고 칼라 TV 한 대 북한에서 보려면 이건 평생 벌어도 못 보는 건데 가족들이 그 발급부터 끝내자 해가지고 다 무마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의 행포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일부 제일교포들의 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근데 보통 조금씩 보내준 사람들은 진짜 생활 유지를 하고 있고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요. 그렇죠. 제가 들은 바로는 정말 제일 힘든 거는 같이 건너간 제일교포 남편을 따라 건너간 1,800명 정도 일본인 일본인처가 있어요. 있죠. 예. 그 사람들은 정말로 바로 죽거나 지금 거의 생존자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분들을 지금 애타게 찾는 일본의 가족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 소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친구네 그 엄마도 일본인 여성이었는데 그 이분은 이제 남편이 영화 배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잘생긴 분이셨는데 그 니카타항에 이분은 남자 친구를 발해주러 갔다가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배에 타버렸어요. 그냥 맨몸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에 탔는데 원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아니, 거예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일본인 처해관에서는 3년에 3년이 지나면 일단은 올 수 있고 네. 뭐 앞으로 왕래가 자유로워질 거다는 약속하에 갔거든요. 갔죠. 예. 물론 그건- 평생 못 돌아온다고 알면 아무도 안 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짐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맨몸으로 타서 갔는데 가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남편이 정치범으로 잡혔어요. 그 북한 영화 중에서 피바다에 그 일본 순사로 나오는 후지사는 내 고향이다 하는 영화 배우 그 부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은 끌려가고 이 가족은 또 여도 수용소에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혼자 온 것도 서러운데 거기 또 수용소까지 끌려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일본인 이름 박탈당하고 조선식 이름을 달아야 되고 그렇죠. 일본어로 대화하는 것도 금지당하고 네. 천진항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당했다고 몇 명 탈북자분이 지금 일본에 탈북한 분이 한 200명 넘어요. 북송선을 탄 탈북자죠. 일본에 정착한 분들이.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인 여성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탄압이 왜 강화됐냐면 그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평양에서 그 일본인 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고향 방문 시켜달라고 그 사건이 한번 터졌고 72년경인가 김일성이가 그 함경북도 검덕광산에 방문을 했는데 이 검덕광산에 그 거기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그 처들이 갑자기 김일성 앞에 불쑥 나와가지고 왜 우리 일본에 안 보내냐 이렇게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말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법적으로 다 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일본인 처를 포함해서 자기 부대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좀 봐줬어요. 그러니까 좀 자본주의에서 살다왔기 때문에 어떤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했는데 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주의식을 안 버리는 사람들은 다 이제 북한 법대로 다 처리하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지면서 아마 70년대 후반부터 대대적으로 수용소에 끌려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정치범이 이 북송교포들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강 대표님 설명대로 이 사람들은 개조가 안 되는 겁니다. 개조도 안 되고 자꾸 일본식의 그 어떤 사고 방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신의주에서도 그 어떤 경공업 공장의 기사장인데 북송교포 출신이란 말이죠. 근데 그 노동신문에 김일성 초상화가 있는데 그 친구분하고 이게 김일성 초상화다. 이걸 찌르면 죽어. 그러니까 야, 내가 한번 진짜 찔러봐. 그러니까 찔러봐. 그래서 그 북한 사람은 안 찌를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찔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정치범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뭐 자기 수사이나 촌왕의 신문에 나온 또 찔른들고 뭐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말하자면 북한에 빨리 순발력 있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많이 갔고 이제 70년대 후반부터라는데 정치범 수용소 이 국가정치보위부가 73년 5월에 조직돼 가지고 제일 많이 잡아가던 게 북송교포, 종교인 가족, 뭐 지주 이런 저항 세력인데 북송교포를 저항 세력으로 이제 분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용소에 제일 많이 갈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이제 그 총진에서 그 깡패 이게 깡패의 원조도 이게 북송교포들이었습니다. 사실 북한에도 깡패가 물론 있었지만 이게 북송교포들이 와가지고 그 말하자면 패거리를 형성하고 이 사람들 일을 잘 안 하니까 힘든 노동 뭐 탄광 광산 가서 일하려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깡패들이 주로 쓰던 그 무기도 이제 찌우바라고 찌우바 들어봤어요? 이렇게 쇠날처럼 된 동그란 원형 쇠인데 한쪽은 천을 감아서 손으로 잡고 앞에 칼날처럼 갈아서 싸울 때 이 양손에 들고 치면은 그냥 뭐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네. 그런 그런 쭈바를 들고 나온 것도 북송교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나 안전원들이 이걸 단속을 못 해가지고 한 75년도, 6년도에는 그 총진의 깡패가 하도 커지니까 그 특수부대를 풀어서 그걸 다 일망타진했습니다. 그때 7군단 깡패들. 왜냐면 뭐 참모장, 뭐 중장 아들을 그 깡패 조직이었는데 군대를 보내버리는 거죠. 깡패 조직에서 강제 탈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친구가 군대 떠났는데 며칠 만에 소포에다가 목을 딱 잘라가지고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깡패가 세졌단 말이죠. 그게 다 북송교포들이 영향이다. 북한에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북송된 네. 재외교포들 중에 20%가 일본에 살 때 그 생활 그 최저 생활 그 수급을 받던 수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웠던 분들이 20% 정도 되고 간 대표님처럼 뭐 조천연의 상공회 회장 뭐 그런 간부들 그리고 뭐 또 중간쯤 뭐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그 어느 부류에 속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양이나 원산 신의주는 우리 삼촌 같은 경우에는 원산에 배치되는 비교적 네. 뭐 좋은 데는 저천연 지금. 저천연 사업을 많이 했고 뭐 들고 간 물건들도 많았고 근데 정말 조청년의 성전을 그대로 믿고 거기 가면 집부터 뭐 신발부터 음식까지 다 해주니까 그냥 다 이거를 조청년 조직에 기부를 하고 가시라 아무 걱정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걸 믿고 다 조천년에 바치고 빈손으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편지가 오죠. 집에 있는 못 하나까지 가져오라고. 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빠진코를 교토에서 몇 개를 운영하셨는데 그게 이제 고향 친구들 다 조선인들 많이 고용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청산하고 북한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고용했던 이 종업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가자고 했던 모양이에요.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한 3-40명을 데려갔대요 북한으로. 데려갔는데 우리 집만 평양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으로 산골로 다 보낸 거니까 이 사람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아 이거 다 같이 평양으로 가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지고 온 재산을 다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는데 이게 지방으로 가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예, 평양은 정말 다 보장돼 있는데 지방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 생활이 한심하고 그러니까 거기 간 사람들은 정말 이제 북한에 간 것도 더러운데 또 지방 또 총구석에까지 또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 이제 정말 억울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분들을 데리고 온 게 참 평생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들도 다 북한에 안 가겠다고 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다 남겠다고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 일본에 나오면 다 일본 사람 된다고 조선에 가서 혁명도 하고 또 이제 뭐 김일성 대학이나 뭐 모스크바 대학도 갈 수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끌고 왔거든요. 끌고 왔는데 평양에 와 보니까 이게 뭐 현실하고 너무 다르고 그래서 아버지 형제들이 막 저항도 하고 막 외대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생각이 빠르게 했기 때문에 그 혁명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수용소까지도요? 예, 근데 수용소에 가서야 이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산주의 물이라는 게 그렇게 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양에 가서 간부 사업도 하면서 정말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남편이 잡혀가고 이제 가족을 전부 다 수용소에 보내다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제 내가 속았다. 그 김정일이가 할머니의 사관을 바꿔놔 줬네. 그래서 예. 김정일이 뭐 김정은이가 북한 붕괴의 가장 그 선봉대다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그렇게 독재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거죠. 아까 그
그 세이코 시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어느 자리에선가 강철환 기자가 수용소에서도 세이코 시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네.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거기 통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을? 수용소라는 데가 원래 이제 그 한번 들어가게 되면 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본에 있는 친척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물건을 보냈는데 답변을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거기서 항의를 합니다. 막 항의를 하니까 이 사람에게 줘가지고 편지를 쓰게 하시고 수용소 안에서 그래서 일본에 있는 가족을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뭔가 보내야 되는데 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일본 된장으로 한 단지 크게 담아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보위부도 그거 보내고 된장 덩어리니까 그냥 준 겁니다. 이렇게 준 건데 그 된장 안에 세이코 시계가 10개가 이렇게 딱 숨어 있었던 거죠. 그 된장 안에 넣어가지고 안에 넣어가지고 비닐로 싸가지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가 끌려가 있는데 도와 못 주겠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된장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 들어간다면 다 이제 열어보면 이제 나오니까 그게 그래서 아마 세이코 시계 10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정말 수용소 안에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시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의 지혜가 그 수용소에 있는 두 아들을 살린 겁니다, 사실은. 아니 수용소에서도 그러면 뇌물이 통하고 이런 밀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됩니까? 수용소에 와서 금방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자기 뭐 친척이 간부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보위부를 통해서 약간 좀 뭐 들어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게 그걸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싸게 사가지고 밖에 나가게 되면 또 크게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갈 때 이제 그 세이코 시계 같은 것들을 이제 몰래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거기를 지키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그 시계를 뇌물로 받습니다. 갖다 주게 되면 약간 좀 뭔가 주거든요. 그 옥수수 같은 거 이제 한 자루씩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이코 시계 하나면 사실은 뭐 쌀이나 뭐 이런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 망경보 타고 원산에서 떠날 때 예. 96년도 마지막에 갔을 때 제 사촌 여동생이 제 시계 보고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새로운 구찌 시계였어요. 아빠가 면세점에서 그렇게 이건 좀 너무 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중에까지도. 안 주고 오신 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갈 때는 좀 나쁜 시계를 차고 가셔야 되는데 뭐 네, 이런 아니 모습. 다른 건 다 줬는데 이걸 너무 탐을 냈는데 안 줬어요. 제가 그때는 어렸고 몰랐죠. 그냥 멋있어서 달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시계를 참 좋아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노동당 간부들은 다 유럽에서 수입한 이런 오메가라든지 또 롤렉스 같은 것들 거기다가 이제 김일성 이름 새겨가지고 이제 당창건 뭐 기념이라든지 김일성 생일날에 간부들에게 선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간부들은 전부 다 롤렉스, 오메가 이런 걸 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간부들은 거기까지 시계가 못 내려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이코가 최고죠. 그러니까 세이코가 오히려 스위스 시계 못지않게 또 든든하고 북한 시계 실정에 딱 맞는 시계입니다 이게. 딱 차면 딱 이게 폼이 나고. 그러게 예물도 다뭐 예. 필수라고. 그래서 이제 웬만 중간급 간부들은 세이코 시계 하나면 다 통해요 그냥.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 우리 특수부대 우리 저 예. 장교들 군관들도 명함시계 못 찬 사람 다음으로 최고는 세이코다. 왜냐면 그게 또 전부 야광이란 말이죠. 100% 세이코는 야광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이 장교 작전하는데 세이코만큼 좋은 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대만 해도 그 세이코가 최고 우상이었는데 아마 그때 노동자들 월급이 한 150, 100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세이코 시계가 하나가 3,000원 내지 5,000원. 그러니까 한 3, 4년 월급을 줘도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 줘도 시계를 못 살 정도로 세이코가 귀했다는 거죠. 그걸 일본에 살 때는 아무리 들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요거 스카프 하나로 뭐 얼마나 네. 되고 세코 시계로 1년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고 그때는 정말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지금 예,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몰락해가지고 이제 수용소에 나온 다음에 그 할머니 후배들이 이제 그 만경봉을 타고 이제 원산으로 왔어요. 왔는데 저희 할머니를 보자고 이제 불렀죠. 불렀는데 저희 할머니한테 20만 원을 줬대요. 이렇게 줬는데 할머니가 그걸 안 받았대요.
자존심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그런 내가 것도 있죠. 내가 할머니한테 그 왜 안 받았냐고 그렇게 내가 뭐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워낙 자존심도 강하고 잘 나가던 분이었었는데 자기 밑에 있던 자기 후배가 돈을 주니까 너무 자기가 창피한 거죠 이게. 그렇죠. 이 책을 예, 읽고 그래서- 놀랐는데 교토에 일본인 도우미까지 쓰시면서 연못이 있는 대저택에 사셨다고. 예. 그러니까 간 대표님도 힘드셨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일본에서 사셨던 예. 아버지, 어머니들은 정말 정신이 어떻게 돌아가지 않고서는 그 자유 없는 세계에서 예. 어떻게 사셨을까 저는 정말 상상 못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좀 나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뭐 정신적인 포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 하는 말은 전혀 믿지도 않고 그냥 자포자기 그냥 살아가는 정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내 삼촌들은 좀 어려서 왔기 때문에 조금 적응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좀 북한 체제가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상실감이 컸었는데 또 이제 수용소까지 끌려갔으니까 완전히 이제 거의 뭐 돌기 직전인 거죠, 완전히. 그렇죠. 저도 네. 제 삼촌이 처음에 갔을 때 만났을 때 이 나라에서 살려면 보지 마, 듣지 마, 생각하지 마, 말하지 마. 이렇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그게 정말로 사실이었구나. 근데 북한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또 반역 아닌가요? 일본어로 짧게 네, 집에 그때는 주관이지. 집에도 자고 그랬거든요. 네. 90년대 갔을 때는 네. 그때는 자유로웠어요. 뭐 물론 우리가 뇌물을 해서 좀 가달라고 해서 보냈지만 그 안내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네, 네. 내보내고 우리끼리 뭐 집에서 2박 3일 자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그 일본에 있는 젤기포들이 북한으로 가면 가족이 사는 집까지 방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젤기포들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가족을 방문하게 하니까 이 젤기포들이 다 반동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아마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족 방문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켜가지고 거리 호텔에서만 만나게끔 다 했죠. 예, 그래서 친척이 평양으로 와서 호텔에서 만나게끔.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는 건 다 중단시켜버린 거죠. 저도 한번 그 아빠 쪽 또 다른 친척을 네. 함경도에 사는데 고려 호텔로 초청을 했어요. 96년도 두 번째로 갔을 그렇지. 때 예. 그때 엄마가 밤에 저녁에 초저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을 하나 지불을 할 테니까 남자분이시니까 아빠의 사촌 그 방을 하나 예약을 해달라고 뭐 2만 엔인가 예. 방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싸지 않네요. 근데 비쌉니다, 거기. 네. 그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지인은 잘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엄청 싸웠죠. 왜 안 되냐고. 그러면 뭐 돈을 더 할 테니까 해달라서 어떻게 힘들게 해서 이분을 재우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씻지도 않고 구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침대가 살짝 방을 늦게까지 우리 방에서 얘기를 하고 그럼 방으로 가시라고 열쇠를 드리고 그냥 방 들어가는 건 못 봤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방에서 안 주무신 것 같아요. 아마 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어디 가서 잡니까? 그러니까 뭐 평양 어디 여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해야죠. 원래 이게 고려 호텔이라는 것은 내국인들은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보이부 고려 호텔 그 중간에 한 층 자체가 국가안전 보이부 비밀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방에 도청 장치가 다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호텔 안에서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거 종이에 좀 쓰고 수도꼭지 그랬죠. 틀어놓고 와야죠. 예, 그걸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호텔 안에서 말하면 하면 안 되고 종이를 쓰거나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했어요. 예. 제1동포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사정을 보면 일본 자본주의 자유주의 체제에서 살던 입장에서 보면 이 차이가 확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고 네. 또 북한도 당국도 북성교표를 받긴 받았지만 이게 자기네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노동력으로 값싼 노동력으로 써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한때 또 북성교포 2세들은 다 경공업대학에 보내서 뭔가 북한의 경공업을 좀 발전시켜 보려고 했는데 인재로서야 충분하죠. 경공업 분야에 뭐 방직, 뭐 식료 분야에 충분한데 북한에 무슨 기반 시설이 또 따라줘야 이게 경공업이 발전되지 머리만 가지고 또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북성교포들은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자 또 남자들은 군대, 자녀들은 군대에 가는 것도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면 언제 총구를 돌릴지 모르니까 북성교포에게 총을 쥐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군대도 뭐 안 보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발전의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당시 정치적으로 적세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만 좀 들어놓으면 그걸 또 수용소에 보내고 참 북한 체제에 이 사람들은 옮겨 심을 수 없었던 화분이었죠.
그렇다고 가족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지금 북한에 사는데 비참하게 산다는 걸 알지만 이거를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인질이라고 하면 인질이죠. 음. 계속 잡혀 있으니까 뭐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직접 가족의 끈이 점점 지금 3세 4세가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끊기고 옅어지겠죠. 있어요, 지금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일본에서 송금이 있었던 기구 교포들이 이제 없으니까 최근에 또 많이 탈북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렇죠. 예, 이제 다음 세대가 되면 이제 힘드니까 못 보내는 거죠. 또 만경봉호도 안 가니까 옛날처럼 왕래도 자주 없고요. 향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어머니는 자기 남동생이니까 돈을 보내지만 그렇죠. 이제 남동생이 아이들 그렇죠. 손자들까지 보내기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네. 거죠. 네, 그- 벌써 이제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부터 돼도 잘 안 보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있을 때 사실은 다 보내주고 하는 건데 이제 뭐 2세, 3세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 끊기다 보니까 이제는 뭐 북한에 남아있는 제일기포 3세들이 이제는 거의 지원받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예. 또 그분들은 그쪽에 계속 살고 계시니까 우리 일본의 생활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100만 엔, 200만 엔 달라고 막, 예. 그렇죠. 그 액수들이 우리한테는 뭐 그냥 일하고도 힘든 돈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차이도 있죠. 느낌에 왜 이렇게 쉽게 요구하지? 막 이렇게 느끼는 일본 측 가족들도 있고 너무 뻔뻔하다. 우리도 너무 힘든데. 네, 근데 그렇죠. 그분들은 또 감각이 없으니까 네. 일본은 엄청 부자고 쉽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온도차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부 부자들은 막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게 좀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벌어서 또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누구나 돈이 다 쉽게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또. 네, 그런 분들도 또 있다고 돈을 또 해서. 쉽게 쓰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뭐 양파 생활, 양배추 생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북송 교포들은 가지고 온 것들 양파처럼 껍질 벗겨서 이거 팔고 스웨터 팔고 신발 팔고 일본에서 가져온 한 것들 겹 한 겹. 네. 그 나중에는 그냥 거지 된다. 그 말, 갖고 온 게 다 다 떨어지면 떨어진다. 예. 네. 그게 한때 이제 80년대 후반에 그 제일교포들을 이제 사회가 포용을 해라 그런 지시가 떨어졌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인민보안부에도 이제 입대를 시키고 또 이제 행정부, 그러니까 각 군 시 행정부에 간부로 시켜라. 그래서 그런 지시를 떨어졌는데 그 왜냐 했더니 고영이가 그때 고양이. 시집을 간 거예요, 김정일한테. 참그 그래. 고영이 권세가 막강할 때 예, 그래서 이제 고영이 때문에 김정일이가 제일교포들을 좀 신경을 써라.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때 이제 한창 일본에서 건너가는 송금이 피크를 칠 때입니다, 그때. 그렇죠. 거의 한 600억 엔씩 막 들어갔대요. 그렇죠. 예, 600억 엔, 한 800억 엔씩 막 들어갔는데, 네. 그 돈이 이제 점점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수용소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불만이 커지다 보니까 그 돈이 끊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제일교포들을 간부로 쓰라고 한때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죠. 예, 예. 그렇죠. 고영이는 오사카 네, 태생으로. 오사카 출신. 네. 예, 제주도가 네. 네. 자, 향수 씨가 가지고 온 이 북한 사진인데요. 이게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거는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네.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90년도죠. 이제 삼지영호를 타고 갔을 때고 이때 처음으로 제 사촌들을 원산에서 만났고 집에 초대도 받고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편집을 해서, 서로, 네. 예, 뭐 같이 밥도 먹고 근데 보면 알아요. 우리가 보낸 옷을 입고 있고 그렇죠. 딱 원상항에 내리고 딱 보면 네, 친척을 금방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도 자고 이때는 뭐 이제 사촌은 인민군 뭐 음악 관련 군악단 예, 있고. 있었고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영양실조로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였고 뭐 이렇게 동생이랑 아, 잤고요. 근데 이게 군관도 이게 가족인가요? 군관이 이거 사촌이에요. 제 사촌 같은 군악단이니까 이제 네. 복장이 장교 복장이어서. 예, 저랑 동갑내기 예. 사촌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판문점. 이거는 판문점인데 북한 측에서 들어갔고 이거는 그 판문점 건물 안에까지 네.
들어갔죠. 뭐 여기가 남조선 땅이다 뭐 좋아하면서 그때는 이거는 비행기 타고 백두산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 초 VIP 대우를 해줘요. 삼전 비행장이죠 이게. 예, 비행기 타고 뭐 이거 백두산의 뭐 미령 그렇죠. 예, 백두 그쵸, 미령, 백두 미령이고 이거는 숙소. 아마 제일교포들이 일본에 살면서 북한 방문을 한 번쯤은 가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가 가면요 온류관도 줄 안 서고 유원지를 가도 줄 안 서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보는 할아버지나 아버님의 심정이 정말 들끓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제일교포였는데 그렇죠. 우리는 북한에 사는 것 뿐이고 이분들은 일본에 사는 것 뿐인데 예. 그냥 차별이 확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는 예. 정말로 초 VIP 대우로 좋은 곳만 보고 그렇죠. 호텔에 계속 자고 네. 물론 뭐 돈은 내고 가는 거지만 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그때 너무 냄새 나네. 뭐 왜 이렇게 음식이 맛없어. 우리 고등학생이잖아요. 지금 한국의 여고생이랑 똑같아요. 뭘 알아요, 우리가 그때. 그렇죠. 어떤 일본 사람은 네. 그 네. 뭔가 모아가지고 북한에서 뿌리러 가려고 가는 적이 있었어요. 그게 뿌리는 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아이들이 막 몰려가지고 막 달라달라 하는 게. 사탕, 과자 이런 거요. 네, 그걸 갖다 뿌리는 게 재밌어가지고 약간 장난 삼아 가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제일교포 중에도 그런 우월감을 느끼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친척은 없는데 자주 그냥 관광 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본에서 인정 못한 사회적으로 인정 못하고 그렇죠. 항상 뭐 네. 차별받고 근데 약간 거기 가면 우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왔다 막 이렇게 봐주고 네. 대접받고 하니까 네. 뭐 팁을 막 나눠주고 네. 그런 거 보면 너무 안쓰럽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뭐 신우미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그렇게 뿅 가는 이유가 너무 잘해주거든요 여기서. 잘해주다 보니까 이게 VIP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기대감 같은 것들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북한 체제를 갖다 이제 이렇게 약간 휩쓸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번에 그 출연하셔가지고 사진 찍는데 뭐라고 제가, 그랬다는. 그렇죠. 명항산에 네. 그 놀러 갔을 때 그 호텔에서 빠져나와서 산책을 했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 마을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이게 이제 모르는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필름을 다 꺼내라고 혼났어요. 근데 안 꺼내고 다른 필름만 주고 가지고 온 것들인데 이것도 묘향산 근처고요. 이것도 그 마을이고 네. 이 얘네 집이 여기라고 했거든요. 네. 이 집이 얘네 사는 집이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 벽 뒤로 가면 안 되는 걸 저희가 여기로 들어가면 아까 그 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옷 안 입고 노는 모습 막 이런 거 찍고 혼났고 이거는 우리 친척 집이고 실제 살던 집이고 이제 나중에 갔을 때는 이제 생각보다 많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도둑이 이렇게 많다고. 하도 집을 털어가니까 네. 이 제일교포들이 돈 좀 있어 보이게 되면 그냥 얘들이 가만 안 놔둬요. 그래가지고 거의 감옥처럼 만들어놨죠 이거. 감옥이에요. 아, 베란다가 예. 이렇게 철창 이중삼중으로. 그렇죠. 네. 예. 이렇게 해도 뜯어갑니다 이게. 예. 생활의 조절 맞아요. 의미가 나타나죠. 이 도벨만 개가 2마리. 얘가 가보라고 했거든요. 얘가 없으면 다 도둑 털어가- 지키는? 예, 도둑을 지켜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조절위원회는 도둑들을 북한 사람이 유머러스하게 부르는. 그렇죠, 그렇죠. 네. 부자 찍고 털어다가 좀 없는 사람 나눠준다. 이게 보면 명분이지만 윗집하고 아래는 일구 없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 가운데쯤에 있는 거는 이 집이 타켓이 됐다는 얘기죠. 돈이 있는 집이니까. 이- 여기는 제일 동포 친척이 있는 그러니까 자주 집이니까. 물건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예. 네. 소문이 나니까 네. 그 집을 이제 이 도둑놈들이 이제 항시 노리는 거죠. 이 지금 말하자면 묘향산 근처에 이 집을 찍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마을 사람들이 네. 제가 이제 집합 장소인 호텔로 돌아갔는데 이 마을 분들이 쫓아왔어요. 그 모녀 둘이가 우리 마을 사진 찍고 갔다고 그 보안원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버스 안에서 뭐 무섭게 저한테 다가와서는 방금 찍은 필름 네. 그때는 필름이었죠. 네. 내놓으라고 해서 다른 거를 드렸어요. 내 찍은 건 놔두고 근데 정말 그때는 무서웠죠. 그 이게 사람들이 나중에 신고 정신 대단하신 신고 분이에요. 정신 대단. 그거 안 하면 네. 다 잡혀가요. 근데 제가 나중에 네. 소름이 돋은 게 네. 간 대표님이 이 책 안에서 제일교포 반문단 속에도 잡혀가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제일교포 반문단을 잡아간다는 거. 아니 네. 방문단을 잡아간다고요? 방문- 예, 예. 예. 있었어요. 만났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북한을 간 겁니다. 방문단으로. 방문단으로? 근데 거기서 잡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방문단으로 유인을 한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희 네.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이모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귀국을 해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간첩으로 잡혔어요. 잡힌 다음에 가족을 이제 불러낸 거죠. 네. 근데 이제 제일 큰 형은 도쿄에 있고
둘째하고 이제 누이 동생 그리고 엄마가 3명이 이제 북한으로 왔는데 이 3사람을 바로 수용소에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바로 수용소까지 왔죠. 그러니까 사람 모습이 너무 달라요 우리하고. 막 이게 피부도 막 하얗고 막 뼈도 막 길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 친구가 저와 같이 한 10년 동안 거기 수용소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다리는 되게 긴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관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아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막 안준뱅이가 됐는데, 이 친구가 제가 나온 이후에도 그래서 수용소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나와가지고 이걸 폭로를 했거든요. 이름까지, 그죠? 예, 폭로를 하니까 이 친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얘네 형을 제가 만났어요. 형을.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형이 정말 쓰레기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왜냐면, 그 형이 분명 보니까 조선련에 무슨 핵심 간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돈도 타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본의 그 주간 무슨 기자하고 제가 같이 가가지고 그 형을 제가 만나러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봉이하고 같이 있던 나 누구다. 응? 그러면 북한에 건너간 자기 동생, 자기 누이 동생, 응? 그리고 자기 엄마하고 같이 살았던 그 수용소 동기하고 내가 찾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게. 응? 저 피눈물을 흘리면서 만나야 되는데 얘가 나를 안 만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정말 이 쓰레기 같은 놈 내가 욕을 그때 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념도 좋지만 응? 사람이 인간이 되라. 그렇죠. 응? 그리고 너네 가족을 불법으로 잡아가지고 수용소에 가다 놨는데 응? 이걸 성환시키려고 네가 노력을 해야지. 응? 조청년에서 얼마나 돈을 주고 얼마나 갖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응? 너는 정말 인간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네. 지금 사진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어린이들은 그냥 찍으신 거죠? 그냥 동네 애들을? 그냥 동네 애들이 놀고 있는 거. 몇 월 달쯤 됐습니까? 이때가 7월인가 8월인가. 근데 옷들을 거의 안 입은 옷들을 안 아이들도 입었고 있고. 입어도 너무 시꺼매요. 안 네. 씻고. 네. 네, 정말 손톱 사이사이까지 다 흙이 들어가고. 화장실은 뭐 밖에 뭐 어디 구멍에 있다고 그때 화장실도 네. 여기는 놀이터라고 했고요. 이 뒤에 있는 그럼 한옥 건물은 여기는 빈 집이에요. 아무도 안 살고 집은 이런 하모니카 요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뭔가요? 글쎄 그 무슨 사족관이나 우상화 시설로 건설했다가 지금 사용을 안 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사용 안 하는 건물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책방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네. 큰 길 거리 따라 있는데 내 안에 책이 하나도 없고 그냥 텅 빈 그냥 전시용 건물 같은 게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매양산은 이제 항상 관광 코스이기 때문에 네. 이게 보여주기 위한 건물이 있는 거고 네.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만 보고 그냥 가까이 가지 말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네. 것 같아요 보니까. 하모니카 주택 저희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그래도 안 박사님께서 무엇을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도 이제 저 중국으로 가서 내가 그 수풍발전소 건너편에 그 하모니카 주택들을 직접 확인하고 왔는데 요거는 그냥 하모니카처럼 그야말로 쫙 붙여서 집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한 토막이 딱 그 저 한 세대인데 들어가면 이제 바로 부엌이고 여짝이 이제 집이고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멀리서 딱 찍으면 그냥 네모난 게 하모니카처럼 그냥 쫙 갈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방에서 뭐 부부싸움 하는 거며 뭐 애들 때리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건 물론이고 소곤소곤 말하자면 옆집과 무슨 비밀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주거 공간이라는 게 비밀이 있어야 되고 가족 간의 어떤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북한은 뭐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업지대, 광산, 탄광 이건 전부 하모니카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문화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단지 잠만 자고 찬이슬 피하는 그런 아주 단칸방이죠. 일상생활에 프라이버시가 전혀 그런 없는 거네요. 프라이버시라는 그렇죠. 그 방음도 안 되고요. 옆집에 누가 방구를 뿜기게 되면 다 들려요 이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방구 소리까지. 네, 다 들리고 그리고 이제 그 누가 이제 뭐 염소 잡아가지고 고기를 끓이잖아요. 그 냄새가 쫙 나요. 그러면 그 냄새 맡고 사람이 다 뭘 끓이냐고. 이거 혼자 먹을 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뭐 뭘 잡아가지고 이제 먹게 되면 다 조금씩 넣어줘야 돼요. 그래. 그거 혼자 먹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죠. 지탈이 커요.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최근에 네. 일본에서 찍은. 제가 네. 찍은 게 아니고 네. 뭐 그냥 아는 사람 뭐 통해서 얘는 네. 최근에 조선학교 뭐 졸업식 모습이고요. 요거는 충성의 편지 전달 시간인가요? 이거는 김일성 환갑
생일 때 네. 그 일본의 조촌연사나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200명 인간 선물로 보냈어요. 그럼 가서 못 왔습니까? 그 못 사람들? 왔죠. 못 왔어요. 이걸 보낸 인간 조선- 선물이요? 네, 200명 학생들을 선물로 보냈어요. 오토바이로 충성심으로 달려가자 오토바이를 타고 평양. 네. 그렇게 해서 오토바이 200대 태우고 사람을 보냈어요. 이 피해자 가족이 지금 한 사람이 영화 감독 양영희 감독이라고 일본에 이렇게 네. 그분도 자기 오빠가 이걸로 장남이 갔었거든요. 근데 많은 제일교포들이 모르고요. 조선학교를 보내는 학부모조차도 몰라요. 이런 비극을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근데 북한은 네. 오토바이만 좋아하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이게 이때 보내신 학생들의 반 이상 지금 생사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를 학생들을 보낸 교수가 너무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수필도 쓰고 그러는데 그게 뭐 방해도 들어오고 해서 잘 공개가 뭐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지금 학생들을 네. 매년 지금도 가고 있는데 45일간 조선학교 학생들을 설맞이 공연이라고 매년 보내고 있어. 80년대부터 올해도 보냈습니다. 지금 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고베 조선 고급 학교 62회 졸업식이면 언젠가요? 2016년 3월. 2016년 3월. 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아직도 그러면 이렇게 초상화 김일성, 김정일 걸어놓고 걸어놓고 고등학교 이상은 그래요. 얘네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무슨 김정은이도 매년 그 무슨 저청년에다 무슨 교육 지원금, 교육 원조비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 빼곡 보낸다는데 사실 그게 뭐 데려주고 말로 받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내는 돈이 더 얼마나 많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 우리가 그 돈의 정체성이 상당히 좀 의심스럽거든요. 우리가 보낸 돈에 뭐 몇 분의 1을 좀 떼서 보내주는 것 같은데 제일교포들이 뭐 충성회, 뭐 애국, 뭐 기부, 헌납, 헌납 뭐 그런 거 기본이었고 학교 행사 있을 때마다 기부하는 거는 기본이고 또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 조선학교 교사들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조선신복값, 조선화복값, 충성회 뭐 그런 거 다 떼고 100만 원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보내진 게 뭐 또 만경봉호를 통해서 보내진 것도 엄청 갔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선생님 제 안에도 조천년의 전제가 없었으면 북한 청건이 오늘까지 못 왔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저는 그 안에서 누리면서 그 혜택만 맛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죄책감과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80년대 후반에 피크를 치면서 북한의 경제가 어려지다 보니까 조청년 조직한테 돈을 송금 액수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돼 가지고 조천구 신용은행,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예, 그 신용은행에 담보대출 대출 다 받게 해가지고 다 얻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망했어요 은행 자체가 다. 운영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네. 은행까지 다 털어가지고 다 빨아갔거든요 북한에서. 그래놓고 지금 이제 북한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려먹고 있는데 북한이 얼마나 신뢰가 없냐면요. 사실은 그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그 김정일이가 원래 그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조청년을 봐서라도. 그렇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납치자 문제만 인정해 준다고 하게 되면 그 한 100억 불을 주겠다고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 김정일이가 100억 불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일본인 납치자들을 인정한 거예요 그때. 근데 조청년 조직들은 납치자가 없다고 막 얘기를 했죠. 우리 그 예. 거리에 나가서 삐라부리라고 학생들한테 납치는 다 날조다 거짓이다 뭐 조천에서 또 시켰는데 하루 밤 사이에 하루 아침에 뭐 멘붕이죠 뭐 그걸 인정을 해버리니까 네.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청년 동포들에 대한 북한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냥 돈을 뜯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인질일 뿐이지. 그냥 ATM 그렇죠. 예. ATM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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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 ATM. 예.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인질들도 많이 잡혀 있고 예. 너무 이용해 먹기 좋은 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아마 북한에 가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생활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먹고 살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에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간 이제는 이런 짓은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낸 이 제일교포 98,000명 가족까지 합하면 이제 뭐 거의 50만이 되는데 이분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그렇게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수용소 가서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죠, 이 사람들 이제는. 몰라요. 네? 저는 수용소라는 말조차도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예. 똑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6.25라는 말도 몰랐고 예. 한국이 아니라 남조선이라고 배웠고 예. 그
지금 현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없어요. 인정을 안 하고 다 아마 간철한 대표님 이 책도 다 날조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 네. 이 책을 어떻게 보게 되신 거예요? 저요? 어떤 계기로? 저 네. 그냥 그 아사히 신문인가 신문사 그 소개를 보고 나 이거 사서 읽어야 되겠다. 그냥 어떤 서평 보고 네. 샀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바로 또 서점에 가서 한국어 버전도 샀고요. 예, 영어 버전도 사고. 아유, 이렇게 또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전 예. 이렇게 만나야겠다는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 저는 뜨겁습니다. 가슴이. 예. 이 책을 처음 보셨을 때 느낌 다시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제가 일단은 제 인생을 부정을 당했다는 또 느낌도 받았고요. 제가 많이 속았고 제가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도 모르는 사람, 제가 이게 수십 명 친구들한테 소개도 했어요. 걔들이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집에 붙이기도 했어요. 제가 사서. 근데 알려야겠다. 한 사람이라도 알려야겠고 또 그 사람들이 이거를 또 거짓이고 날조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한국에 오시라고 직접 만나뵙게 해드릴 수도 있고 탈북자들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끝까지 거짓이라고 우기는 건 이분들 실컷 아팠는데 더 이상의 아픔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념도 상관이 없고 뭐 북이든 남이든 뭘 지지하든 사람으로서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뭐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쳐서 충성을 다하든 말든 뭐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인권의 현실 북한에 그거는 저희가 사람이라면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철원, 안찬일 두 분께서 이제 마무리 발언 해주시는 걸로 이번 회차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가지고 제가 조청년 본부에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왜 잡혀갔는지 이유를 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간부들이 하는 말이 그런 사람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쳐서 그러면 안 되죠. 응? 그게 수용소에 끌려간 조청년 간부들 엄청 많았거든요. 윤도구 위원장, 박모 위원장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같이 끌려갔던 그 수백 명의 간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피와 땀, 돈을 다 바친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다 채용당했는데 그 조직의 책임자들이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정말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 조청년 조직이 소위 그 김씨 왕조 여기에 어떤 그 이 충견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제일교포들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죄를 반성하고 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나서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는 뭐 우리 조청년 조직이 아직 일본에 뭐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거의 뭐 사상 두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고 탈퇴하고 있고 그것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뭐 처인 이제 평양 정권 자체가 정말 인권 침해와 세습이라는 가장 그 최악의 독재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청년이 그렇게 사상 두각으로 변해가는 건 뭐 당연한 진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조청년 동포들이 뭔가 이제 평양 정권의 그런 반인민성, 반민주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역사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지 계속 말하자면 독재 정권에 연연하고 매달린다면은 결국 그 잘못된 역사의 죄행을 저지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수용소에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몰수국수 이번 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